안녕하십니까. 8장 국제경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제경제에서 사실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은 환율에 있는데요. 환율 말고도 무역, 국제수지, 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국제경제 강의 출발점은 무역이 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두 나라 간의 이야기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미시경제에서는 굉장히 작은 시장, 한 재화 또는 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그 경제 주체를 단순화시켜서 기업과 가게, 경제 주체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기업과 가게, 시장도 두 개밖에 없었어요.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 물 시장. 기억나세요? 가게가 있었고요. 기업이 있었고요. 시장이 있었고, 이건 생산 물 시장, 또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어요. 이게 미시파트의 핵심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시파트에서는 가게가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또 생산 요소 시장에 가서는 자신의 노동을 제공을 하고, 기업은 시장의 공급자가 되고, 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고,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단순 경제 모형을 미시경제에서 배웠고, 거시경제에서는 나아가서 정부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정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나라의 GDP를 올리기 위해서, 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잘 써야 돼. 그런 내용들을 거시에서 배운 거예요. 거시. 이건 미시고요. 그러면 국제경제는 뭐예요?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와 B 모두 자동차와 뭐를 만든다고 할까요? 감자를 만든다고 해요. 자동차와 감자. 자동차와 감자. 자동차와 감자. A는 자동차 한 대를 100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B는 자동차 한 대를 200만 원에 만들어요. A는 감자 한 개당 500원을 들여서 만들 수 있어요. B는 감자를 600원을 들여서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A가 더 잘 사는 나라겠어요? B가 더 잘 사는 나라겠어요? 응? 당연히 A가 잘 사는 나라죠. 왜? A가 훨씬 1인당 생산성이 높은 거잖아요. 더 싼 가격으로 A는 자동차를 B보다 절반 가격으로 만들어요. B는 200만 원에 만드는데 A는 100만 원에 만들어요. 감자도 B는 600원에 만드는데 A는 500원에 만들어요. A가 자동차도 더 싸게 만들고 감자도 더 싸게 만듭니다. 그럼 A는 B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A는 자동차도 우위에 있고 감자도 우위에 있고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A와 B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A 나라와 B 나라는 서로 무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왜? A가 내가 미쳤어? 나는 자동차도 더 싸게 만들고 감자도 더 싸게 만드는데 미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역을 안 하면 미친 거죠. 무역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바로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면 반드시 해야 돼요. 보세요. A는 자동차를 B보다 반값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A는 감자를 B보다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는 A가 B에 대해서 자동차, 감자 다 싸게 만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는 자동차가 더 강한 것이고요. B는 감자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자동차와 감자를 무역을 한다면
A도 행복해질 것이고 B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얘는 얘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월하지 않은 감자를 생산을 안 하고 자동차만 더 생산을 해서 자동차를 토스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절대적으로는 둘 다 더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감자를 생산함으로써 감자를 A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자동차와 감자를 교환을 한다면 A도 더 유리해지고 B도 더 유리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역의 원리예요. 만약에 이게 비교 우위적인 자유무역의 논리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특히 뭐 미국이 뭐 중국과 동남아랑 무역을 할 필요가 없겠죠. 미국이 예전 우리나라,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는 교역을 하지만 우리나라 또는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이거는 쟤네보다 잘 만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낮진 않아.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절대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강한 품목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것들을 미국에서 뭐 굉장히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들만 미국 산업으로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야 우리 안 할게. 니네가 해. 토스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3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뭐 30년 전에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뭐 하기나 했나요?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같은 더 하이 테크놀로지 또 고부가가치 쪽의 산업에 더 힘을 기울이는 거죠. 그럼 기존에 했던 서민산업이나 이런 것들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동남아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더 강할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해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게 낫는데 그래 그러면 서민산업 니네 해. 우리가 반도체 할게. 그게 바로 비교 우위적인 자유무역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설명했고 자유무역의 효과는 가격 비교로 알 수 있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야 이 자동차 100만 원에 만든 거 야, 너네 200만 원에 왜 만드니? 너네 이제 100만 원짜리 타면 되잖아. 반값에 팔았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비싼 걸 줬으니까 B한테 감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감자 가격이 더 다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의 효과를 가격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으면 비교 우위 상태. 수출 가능 품목.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말한 그런 내용이죠. 내가 만들고 있는 게 내가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낮으면 우리나라는 그거 강한 상태인 거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 맞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재화가 수출이 된다면 그 재화의 생산자는 이득을 보고 그 재화의 소비자는 손실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가 수출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자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 국내 시장에서도 팔고 해외 시장에서도 팔고 그 재화의 소비자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자동차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역으로 한 재화가 수입되면 그 재화의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그 재화의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예를 들어서 역시 수입 자동차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수입 자동차가 수입이 되면 자동차의 생산자, 즉 우리나라 현대차
외국의 수입차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현대차 손실 보죠. 그 제하의 소비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자들 선택의 다양성이 높아지잖아요. 요즘 외국차 엄청 팔리죠.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하면은 그 기업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기업이 좋은 거죠. 수입하면 현대차는 완전히 배 아픈 거고요. 소비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무한 애국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에 있어서 너무 애국주의를 강요하면 사실은 국민만 손해인 거예요. 언제까지 나 현대차 타야 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외제차 타면 이상하게 봤어요. 아, 저 애국자가 아니야. 현대차를 타야지 애국자야. 그래서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현대차를 탔다고요. 근데 요즘 한 강남거리 한번 가보세요. 절반 이상이 외제차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말을 하죠. 현대차 차 잘 만들어라. 차 잘 만들면 사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논리가.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는 수출을 해서 자기네가 좋았던 거죠. 또 외제차가 수입이 됨으로써 자기네가 지금 손해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 반대예요. 외제차가 수입됨으로써 오히려 선택의 폭이 증가되고 효용을 앞세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경우 모두 교역으로 인한 국가 이득이 국가 손실보다 크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비교 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을 한다면 나라 전체로 보면 수출을 했을 때나 수입을 했을 때나 이득이란 얘기예요. 이득. 손해를 보면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수출하는 나라도 이득, 수입하는 나라도 이득이에요. 양쪽이 다 이득이니까 교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교역으로 인한 국가 이득이 국가 손실보다 크다라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개방 경제와 국제 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역이 개방 경제가 아니고 폐쇄 경제라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는 조금씩 정책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11월 달의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다 폭락을 했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내세웠던 정책 중에 보호무역 정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자유무역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의 교역 국가는 손해겠어요? 이득이겠어요? 손해죠. 왜?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수출을 할 때도 이득이고 수입을 할 때도 이득인데 수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무역을 하겠다. 자국 중심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보호무역이 굉장히 우리 같은 나라 또는 아시아권 나라들에게 굉장히 악재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방 경제다, 보호무역 경제다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일단 자유무역주의, 개방 경제는 전 세계 여러 나라 경제와 자유롭게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경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FTA가 바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경제의 대명사죠. 그래서 프리 트레이딩 에어리어 해갖고 야 니네 관세 같은 거 없는 지역이야. 왜 캐나다와 미국 관세 같은 거 없는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미국과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경제 단위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 했다고 좋아했는데 뭐 막 다시 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개방 경제냐 폐쇄 경제냐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어야 되냐 그런 또 기준 갈림길인 거예요.
개방경제상에서는 교역이 존재하고 무역이 존재한다면 이런 수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50대 이상 60대 분들은 수지하면 과거 고 이주일 개그맨 이주일 선생님의 수지 큐 뭐 빰빰 빠바바바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실 거고, 또는 저처럼 젊은 사람들 30대 이런 분들은 수지하면 국민 여동생 수지가 생각나겠죠. 건축학 개론에 나왔던 수지가 소속됐던 팀 이름이 뭐였죠? 요즘 뭐 트와이스가 하도 뜨니까 수지가 소속됐던 팀 이름 자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수지는 그냥 수지네요. 그죠? 트와이스는 팀원이 이름 아무도 모르겠는데 수지는 수지의 이름을 알겠는데 수지가 무슨 팀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연예인 수지는 아니고요. 국제 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지는 저런 거예요. 수지 타산 맞다 막 이런 것처럼 야, 너 수지 맞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꾸 연예인 수지 했더니 수지를 때리는 게 수지 맞았다는 거야? 수지 맞았다 할 때 너가 수지 타산이 잘 맞았어. 이익 봤어.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수지는 국제적으로 이익 받니? 이런 지표예요. 국제적으로 이익 받니? 이런 지표가 국제 수지인데, 국제 수지를 크게 보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수지는 재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출이 수입보다 컸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바로 경상수지 흑자예요. 그럼 경상수지랑 무역수지라는 게 있는데 무역수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재화, 특히 눈에 보이는 재화를 왔다 갔다 하는 수출과 수입으로 계산하는 게 무역수지고요. 재화 이외의 서비스나 금융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의 수출 수입은 바로 무역 외수지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와 무역 외수지가 합쳐서 경상수지인 겁니다. 오늘 수지 엄청 많이 말하네요. 수지. 자, 자본 수지는 뭐냐면 이렇게 무역으로 인한 거 말고 오로지 돈의 흐름. 자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자본 순유입이 많으면 자본 수지가 흑자인 거죠. 자본 수지가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자본 수지가 플러스인지 경상 수지가 플러스인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자본 수지에는 단기적인 흐름, 뭐 한 1년 단위로 1년 동안 돈이 나갔어 들어왔어 뭐 이런 단기 자본 수지가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 자본 수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영향받는 지표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경상 수지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율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경상 수지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화와 다른 나라의 재화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환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자본 수지는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환율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자본 수지는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은 나라에 돈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환율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본 수지는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지표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무역수지 흑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뭐냐면 저런 거죠. 아니 빚내 갖고 들어와도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더 많이 팔았니? 뭐 이런 거예요. 수출 더 많이 했니?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또는 진짜 실물 무역인 무역수지 흑자가 났을 때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나가고 있구나. 왜? 무역수지 흑자라는 얘기는 순수출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GDP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GDP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개방 경제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수지가 중요해요. 수지 중에서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더 중요한 환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